북한 지금까지 권력 2인자들, 북한 권력 2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2인자들의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이 지금 권력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북한 엘리트 계층들도 김정은의 짓을 잘 받아먹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당주안의 군사회의를 한다, 시군단 책임비서들을 불러들인다, 세포비서회의를 한다,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만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세포비서 회의나 아니면 시군당 책임비서, 도당 시군당 책임비서들 회의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건군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이민군 지휘관, 연대장 이상 모든 지휘관들을 총 수천 명을 불러다가 평양에다 모아놓고 3일 동안 강습을 주고, 이 김정은 주위에 묶어세우고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가게 되면 그 약발이 한두 달은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기념 촬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약발도 내려갈 때 선물도 좀 주고, 이번 기념으로 이번 연대장, 사단장, 분단장, 정치인들이 다 올라왔다면 이미 부대들에게 그래도 돼지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소는 없더라도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육류들을 좀 풀어주고, 수산물도 좀 풀어서 병사들에게 좀 먹여줘야 그 지휘관들이 면목이 서는데, 옥수수 한 판 못 가지고 내려왔으니 그게 면목이 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회의가 오히려 악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2인자들이 바로 1인자인 절대 권력자인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권력자이던 김일성도 죽이라는, 여러분들은 아마 설마 김일성도 죽이려고 했을까 했는데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일성 위험한 법이 상당히 많이 넘었습니다. 1950년 전쟁 이후에 여러분 박헌영 상당히 2인자였던 이승용, 내각 제1부상이었던 이승용, 박헌영과 같은 당내에서도 입지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내각 부상으로 있던 이 박헌영이도 미제 고용관청. 여러분 박헌영이 누군지 아시죠? 남로당 총재였고 조선공산당을 만든 장본인이 박헌영입니다. 김일성은 공산당도 못 만들고 중국 공산당 동북지부에 소속돼 있어요. 동만지옥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조선공산당도 아닌 중국공산당위원회였습니다. 중국공산당원. 자, 근데 박헌영은 그래도 공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것을 또 만들고, 이후에 해방 이후에 북한과 연계해서 여기는 남조선 노동당 총책이 됐죠.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바로 월북을 합니다. 그 월북인데 아마 48년도 월북했을 겁니다. 월북을 하고 거기에서 이 혼자 월북한 게나 수십 명의 자기 그 남로당 사람들과 함께 월북을 했는데, 자, 이승엽도 마찬가지죠. 이 박헌영파인데, 그때 바로 52년도에 박헌영은 미제관청으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다가 총살됐고, 그리고 이승엽 도당은 이승엽 도당이라고 합니다. 도당. 이거 아주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아니라 도당이라는 것은 반역자를 말하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이 묶어진 사람, 이걸 도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세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당이라고 하실 때는 한종남 도당위원회가 아니고, 이 지방도가 아니고, 이 욕도할 때 도당과 무리당자를 써서 도당,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승용. 이게 여러분들 이게 52년부터 55년도의 사이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 56년도에는 연안파와 소련파라고 했던 이 최창익이나 그리고 호가이와 같은 이런 2인자들을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다 총살했죠. 체포해가지고 몽땅 총살했습니다. 그건 바로 김일성이 소련에 갔다 올 때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고사포로 쏴서 폭파시키기 위한 그 준비를 몽땅 갖췄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56년도와 58년도 당 전원회의 때 모두 드러났죠. 그래서 소련파라고 하는 소련파와 이 박창욱도 마찬가지고요. 소련파와 연안파라고 하는 이 연안파라는 것은 압록강 두만강에서 중국 항일 연군과 함께 연계돼서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연안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김일성 때 모두 제거하고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로 가는데 이 유일 독재 체제가 또다시 걸려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걸리냐면 바로 갑산파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갑산이라면 이게 무슨 파인지 뭐,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도 조선노동당 안에도 김일성파, 갑산파, 연안파, 또 뭐 소련파, 중국파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그 여러 갈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뭐 누구 파, 뭐 무슨 파 뭐 많죠. 우리 뭐 여당 내에도 뭐 파가 여러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게 더 많았죠. 왜? 김일성은 소련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에 있던 사람들, 북한 내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 신뢰가 바로 조만식 선생이죠. 민주당 당수였던 조만식 선생. 자, 북한 민주당 해방 후에 북한에 민주당을 조직하고 민주당 당수였던 이 조만식 선생. 그 끝내 소련 이 군정 사령관, 그러니까 소련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제가 이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거기 불려가서 해요도 하고 했지만 끝끝내 나는 너희 밑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너희 밑에서 이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반대해서, 원래는 소련이 이 조만식 선생을 국가 수반으로 국가를 재건하려고 했죠.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왜? 조만식 선생은 널리 알려져 있고 항일투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북한 내부에 상당히 컸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북한에도 민주당이 가장 큰 당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고요. 북한 내부에. 그러다 김일성이 와가지고 이 북한에 남한에서 올라온 박헌용이랑 합해가지고 공산당을 처음에 참여했다가 그 공산당을 최영곤이 신민당하고 합해서 조선노동당을 만든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49년 10월 10일이 조선공산당 창립일이 아니고 조선노동당 창립으로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인자들, 조만식 선생도 암살당합니다. 자, 김일성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박헌용, 이승엽도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내각 제1부수장이었던 박창호, 그리고 이 호가이와 같은 그때 내무상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최근은 아니지만 68년도에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 바로 박금철 제2인자로 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갑산파. 항일 투쟁 당시에 김일성보다 더 직급이 높았던 사람이 박금철이고 김도만입니다. 박금철은 당 조직비서였고 김도만은 당 선전비서였습니다. 그러다 김일성이 유일 독재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공산당, 즉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조선노동당 안에서 일당 독재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박금철과 김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만은 심지어 저희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 국민학교, 지금은 소학교가 됐지만 그때는 인민학교입니다. 인민학교에 다닐 때 그때 김일성 혁명활동 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연구소 안에 반신 속고상, 속고로 만든 김일성의 반신상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철거하고 혁명활동 연구소를 없애버리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김도만 선전비서였던 것입니다. 아유, 배짱도 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68년도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숙청하고 총살하고, 그리고 박금철과 김도만을 위시로 해서 내각에 포진되어 있던 이 박금철 김도만파를 일거에 제거합니다. 그 일거에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최연이고 최광이고 500명 이런 사람들이죠. 김일성과 함께 부대 빨산을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김일성 편에 섰기 때문에 박금철과 김도만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항일연군 군장으로 있었던 최영곤은 김영남과 같은 학바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그때 했죠. 최영곤이. 상당히 김일성보다 오히려 김일성이 육사 사령할 때 항일연군 군단장과 같은 군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위도 높고 중국으로부터 알아주는, 이 연안파는 최영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사람들인데 박금철, 김도만도 이 최영곤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최영곤은 중국 때문에 다치지 못했지만, 즉 숙청을 못했지만 박금철과 김도만을 숙청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박금철과 김도만이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최영곤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때는 중국에서 막강하게 최영곤을 밀어줄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68년도 박금철과 김도만을 숙청하고 정치범죄용서를 보내고 총살할 때 그 무리들을 모두 총살하고 정치범죄용서를 보낼 때 그때 김일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그때부터 가족 정치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자기 사촌 동생, 친동생 할 거 없이 모든 가족들을 그리고 그 뭐 외가 친가 그때 이제 강반석 김일성 생모였던 그 계열 저희 계열이라고 해도 맞죠. 이 칠골 강씨들이 대거 정치에 들어가고 최고위직으로 가고 또 만경대에서도 그 사촌 동생들 친동생들이 대거 정치에 들어갑니다. 대거 최고 요직에 들어가죠. 그 최고 요직에 들어갔던 제2인자가 바로 김용주인 것입니다. 68년도 박금철을 제거하고 그 자리 조직비서 자리에 바로 자기 동생인 김용주를 앉히게 됩니다. 김용주는 김일성보다 10년 아래입니다. 세 번째 동생이기 때문에 약 9년 정도 아래인데 상당히 나이도 젊었죠. 그때 당시에 엄청 젊었죠. 뭐 40대 말 50대 초반 68년도니까 상당히 뭐 젊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말 쟁쟁한 권력을 가지고 김일성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던 것이 김용주입니다. 결국 김용주도 김일성 아들 김종익 74년도 조직비서 자리에서 쫓겨나서 자강도로 추방되고 그 자리는 김정일이 맡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50년대 중반 그리고 60년대 그리고 70년대로 가면서 김일성을 제거하려던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김일성 시대의 이인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내일은 김정일 시대의 이인자 더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제2인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실제 2인자가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50년대 60년대 말까지는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2인자가 있었고 그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도 김용주가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2인자. 1970년 7.3남북공동성명 때 이력과 북한의 대표로 나왔던 김용주가 바로 그 김일성의 동생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